1775년 봄, 대서양을 건너는 한 척의 영국 선박이 있었습니다. 배에는 긴급한 문서 한 통이 실려 있었죠.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화해 결의안이었습니다. 노스 총리가 식민지와의 갈등을 피하려 내놓은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6주간의 항해 끝에 이 문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총성이 울렸고 피가 흘렀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죠. 늦게 도착한 화해안은 식민지 의회에서 냉담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의회의 세금 징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은 너무 부족했고 무엇보다 너무 늦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가 작성한 답변서는 시정되지 않은 불만으로 가득했죠. 강압법, 퀘벡법, 해군 법원, 협상은 결렬되었고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전쟁의 초기 국면에서 벌어진 결정적 순간들과 어떻게 식민지인들이 독립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775년 6월 보스턴에는 토머스 게이지 장군이 이끄는 6,000명의 영국 정규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만 5천 명의 뉴잉글랜드 민병대에 포위된 상태였죠. 민병대는 전투 의지는 강했지만 규율과 탄약이 부족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부임하기 전까지 이들을 지휘한 사람은 47세의 병약한 민병대 장교 아르테마스 워드였습니다. 경험은 부족했지만 그의 부대는 중요한 작전을 수행했죠. 찰스타운 반도가 내려다 보이는 고지를 요새화한 겁니다. 이 위치에서는 보스턴 내항의 영국 함선을 포격할 수 있었습니다. 게이지 장군은 이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위를 돌파하는 첫 단계이자 콩코드에서의 혼란스러운 후퇴로 손상된 영국군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였죠. 버고인 장군의 말처럼 훈련된 군대는 어떤 수의 무리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순간이었습니다. 게이지는 윌리엄 하우 소장에게 2,500명의 병력으로 브리즈힐을 정면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군 함정과 박격포, 콕스힐 대포의 지원을 받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전투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울타리와 토루 뒤에 자리 잡은 민병대는 영국군에게 파괴적인 근거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우 장군은 두 번째 공격을 명령했지만 역시 피비린내 나는 격퇴를 당했죠. 수백 명의 정규군이 쓰러졌습니다. 일부 부대는 병력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존 스타크, 제임스 리드, 조셉 워런의 지도력 아래 애국자 민병대는 진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혼돈 속에서 지휘 계통이 무너졌고 수백 명의 증원군이 벙커힐에서 혼란 속에 머물며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죠. 하우가 세 번째 공격을 개시하자 민병대는 마침내 영국군 총검 앞에 무너졌습니다. 요새를 습격하는 영국군의 분노는 끔찍했습니다. 한 영국군 중위는 학살의 충격을 받았죠. 그 장면의 공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피가 흐르고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몇몇을 찌르고 다른 이들의 뇌를 뽑아내는 모습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영국군은 고지를 점령했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벙커힐 전투에서 영국군은 전사자 200명, 부상자 800명 이상을 잃었습니다. 반면 애국자 부대의 사상자는 약 450명이었죠. 그 중에는 매사추세츠주 의회 의장이었던 조셉 워런도 있었습니다. 사병으로 싸우기를 고집했던 그는 마지막 공격 중 총에 맞아 전사하며 대의를 위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애국자 부대에게 이 전투는 비록 패배였지만 큰 사기 진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군에 맞서 굳건히 싸웠고 한계를 시험했죠. 영국군에게는 교훈이었습니다. 헨리 클린턴 장군이 말했듯이 이런 승리를 몇 번 더 거두었다면 영국의 아메리카 지배는 곧 끝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군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해 여름 13개 식민지 전역에서
영국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뉴욕, 뉴햄프셔 주지사들은 모두 집을 떠나야 했죠. 다른 주지사들은 사임했고 코네티컷에서는 존 트럼블이 애국자 편에 섰습니다. 영국이 임명한 주지사가 통제력을 유지하는 곳은 뉴저지와 조지아뿐이었습니다. 보스턴을 제외하면 미국에는 영국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개척자 이선 앨런이 뉴햄프셔 민병대를 이끌고 타이콘데로가 요새를 공격했을 때 더욱 분명해졌죠. 겨우 B-18의 영국군이 지키던 이 요새는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함락되었습니다. 반란군은 요새의 중포 59문을 탈취했죠. 북미의 지브롤터라 불리던 요새가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에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존 디킨슨 같은 온건파는 식민지들이 영국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독립이 수많은 연방의 탄생과 범죄, 재난, 수세기 동안의 상호 질투와 증오의 전쟁을 가져올 것이라 예견했죠. 기진맥진한 속주들은 결국 어떤 정복자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조지 3세가 자신들의 대의에 공감하지만 부정직한 대신들에게 속았다고 믿었습니다. 7월 디킨슨의 촉구로 제2차 대륙회의는 국왕에게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했죠. 이전의 화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대신들의 조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장했지만 평화를 정착시켜 달라는 호소였죠. 올리브 가지 청원으로 알려진 이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보다 먼저 런던에 도착한 것은 벙커힐의 부상병들과 전투 소식이었습니다. 8월 조지 3세는 미국 식민지들이 공공연한 반란 상태에 있다고 선포했죠. 대영 제국은 무력으로 식민지들을 되찾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화해의 창은 닫혔고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775년 7월 2일 조지 워싱턴 장군이 새롭게 대륙군으로 명명된 부대의 지휘를 맡기 위해 보스턴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최근까지 그는 버지니아 농장주이자 지역 의원으로 조용한 삶을 살았죠. 프렌치 인디언 전쟁 당시 민병대 중령으로 복무했던 그의 군 경력은 다른 어떤 미국 출신 장교보다 뛰어났습니다. 마사 커스티스와의 결혼으로 그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죠. 펜실베이니아 출신 하원 의원 벤저민 러시 박사는 그의 품행에 군인다운 위엄이 넘쳐 10,000명 중에서도 장군으로 구별될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워싱턴은 대륙군의 상태가 처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병사들이 제대로 된 머스킷 총을 갖추지 못했고 탄약은 심각하게 부족했죠. 대포는커녕 군복도 거의 없었습니다. 보급과 물자 조달은 엉망이었고 규율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캠프는 천막과 부실한 화장실, 미완성 토루가 뒤섞인 혼란 그 자체였죠. 장교들은 부하들과 친하게 지내고 부하들은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워싱턴은 경악했지만 곧바로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장교들에게는 부하들과 구별되는 장식띠가 주어졌죠. 타령, 싸움, 욕설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워싱턴은 매사추세츠 전역에 퍼진 천연두 예방접종을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가 그의 군대를 파멸해서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륙회의는 여러 실질적 이유로 워싱턴을 보좌할 장군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다나엘 그린은 로드아일랜드 출신의 젊은 퀘이커 교도로 스스로 전쟁 기술을 익혔죠. 찰스 리는 모국의 환멸을 느낀 거만한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올드풋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스라엘 퍼트넘은 코네티컷 출신 베테랑이었죠. 존 설리번은 공격적인 뉴햄프셔 출신 장교였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전역에서 소집된 제멋대로인 군대를 결집해야 했습니다. 독립적인 뉴잉글랜드 출신부터 완고한 버지니아 소총수까지 각자는 공동의 대의보다 자신의 식민지에 더 강한 충성심을 가졌죠. 워싱턴의 가장 큰 걱정은 화약 부족이었습니다.
한 추산에 따르면 한 사람이 겨우 9발 정도만 쏠 수 있는 화약이 있었습니다. 보급과 규율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워싱턴은 보스턴 주변 요새를 사수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죠. 영국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천연두로 가득했습니다. 더 큰 걱정은 보급선이 대서양을 건너 영국까지 3,000마일 이상 뻗어 있다는 것이었죠. 영국 함선들은 미국 사략선과 신생 대륙 해군의 공격에 취약해졌습니다. 보스턴의 보급 상황은 위태로워졌고 기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곤경은 게이지 장군의 지도력 탓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런던으로 소환되었고 지휘권은 윌리엄 하우 장군에게 넘어갔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스턴 포위 공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버지니아에서는 덤모어 주지사가 영국 해군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노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버지니아의 반란을 진압할 계획을 세웠죠. 남부 식민지 인구의 약 절반은 흑인 노예였습니다. 대부분은 농장에서 일하며 끔찍한 잔혹 행위를 당했죠. 백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규모 노예 반란이었습니다. 1775년 12월 덤모어 경은 이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려 했습니다. 무기를 들 수 있는 모든 노예를 자유인으로 선언한 겁니다. 반역하는 주인에게 맞서 무기를 든 자들에게 자유를 약속했죠. 이보다 더 선동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노예가 된 흑인에게까지 자유의 대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애국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부에서 덤모어의 선언은 전체 경제와 사회 자체의 파괴를 위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애국자들은 덤모어의 자유 약속을 모든 법과 정의에 대한 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게 그는 인권에 대한 극악무도한 반역자였죠. 한 달 만에 300명의 탈출 노예가 노폭에 도착하여 새로운 왕립 에티오피아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수천 명이 영국군 진영 뒤에서 자유를 찾아 나설 것이었습니다. 덤모어의 선언은 남부 지주들을 영국 대의의 철천 지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노폭은 왕당파의 거점이었지만 보급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덤모어는 노폭을 포기했죠. 그 과정에서 1776년 새해 첫날 노폭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노폭은 전쟁에서 파괴된 가장 큰 정착지였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죠. 그해 겨울 보스턴에서의 대치는 계속되었고 양측 모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미군 진영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나무가 부족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많은 연대가 불을 피워 요리할 식량이 없어 날 것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유일한 희소식은 미국 사략선들이 식량과 보급품을 실은 영국 선박을 계속 요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1월 29일에는 2,000정의 머스킷 총과 탄약을 실은 브리그함 낸시오를 납포하는 사상 최대의 전리품을 획득했죠. 하지만 워싱턴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병력 대부분은 1775년 말까지만 전투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머무를 계획은 거의 없었죠. 12월 폭설이 내리고 첫 번째 입대 기간이 만료됩니다. 장교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부대의 절반 가까이가 짐을 챙겨 귀국 행진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머스킷 총과 장비뿐 아니라 힘겹게 쌓아온 경험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1776년 1월 그의 병력은 여름 최전성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00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달 말 미국 진영의 충격적인 소식이 팸플릿과 서신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 3세가 의회에서 미국 문제에 대해 연설한 것이었죠. 애국자들은 국왕의 입에서 자신들의 대의가 절망적인 음모이며 사상이 진정한 식민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갈등의 모든 책임을 미국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을 약속했죠. 그 순간 애국자들의 마지막 남은 화해의 희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다니엘 그린 장군에게 이는 배신이나 다름없었죠.
워싱턴에게 이는 대영 제국과의 관계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부당한 국가와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애국자들은 독립을 요구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죠. 국왕의 노골적인 적대감, 덤무어경의 도발, 벙커 힐에서 흘린 피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영국과의 완전한 단절만이 답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치열한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죠. 독립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